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우리 1학년 2학기에 있는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오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고 새로운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하이탑 교재 중에서 페이지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각각 연습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연습 문제 1번, 4번, 5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9페이지에 6번, 8번, 10번 풀어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부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둘이는 반대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가 되고 이것을 바로 보일의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일의 법칙 공식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와 같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의 특징도 알아봤고 공식도 알아봤으니까 문제 1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25도씨래요. 25도씨라는 온도는 일정하니까 온도 25도씨 써보고요. 얘는 문제에서 일정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시스템에서는 기압이 1기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피가 10리터라고 합니다. 수소 기체가 가득 들어있는데 같은 온도에서 즉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5기압으로 늘렸대요. 두 번째 시스템에서는 5기압이 됐을 때 두 번째 시스템의 부피를 모르니까 여기를 미지수 x값이라고 하고 바로 보일의 법칙에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는 첫 번째 기압 이것을 넣으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첫 번째 부피니까 10리터 두 번째 기압은 5기압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바로 두 번째 부피죠. 자, 그대로 넣으면 1기압 곱하기 10리터는 5기압 곱하기 x입니다. 미지수 구해줘야 되니까 넘겨주면 5기압 분의 1기압 곱하기 10리터는 기압은 똑같은 기압이니까 단위부터 지워주고요. 단위도 함께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단위부터 지워줬고요. 얘 약분되죠. 남아있는 단위 리터만 남았네요. 그래서 2리터 x는 2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리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3번 볼까요? 3번 이번에는 0도씨네요. 0도씨인데 보일의 법칙에 따라 0도씨 온도는 일정합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에서 기압이 2기압이네요. 그리고 부피는 5리터라고 나와 있을 때 같은 온도에서 이번에는 부피가 4배가 되었을 때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압력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x라는 미지수를 쓸 거고요. 두 번째 부피는 첫 번째 부피의 4배래요. 4배니까 곱하기 4를 하면 20리터가 되겠죠. 그대로 보일의 법칙 공식을 사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2기압 곱하기 5리터는 모르는 x 곱하기 20리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x는요. x부터 써볼까요? x는 자 이렇게 넘겨주면 20리터 분의 2기압 곱하기 자 5리터입니다. 자 그래서
리터 같은 단위니까 지워지고요. 여기 10으로 약분되고 여기 1로 약분되고 2로 약분되니까요. 2분의 1 남은 단위 기압 즉 0.5 기압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 우선 그래프 읽는 법부터 볼 건데 여기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요. X축은 압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압력의 단위는 기압입니다. Y축은 부피가 나와 있고요. 밀리리터라는 단위가 되어 있고 0에서부터 압력이 X축이 커질수록 1기압, 2기압, 3기압 이렇게 되어 있고 부피는 0에서부터 20리터, X밀리리터, 60밀리리터 이렇게 있네요. 자, 다음을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시스템에서 볼게요. 첫 번째 시스템 압력이 1기압일 때 볼까요? 1기압일 때 부피 쭉 올라가서 이 선과 붉은색 선과 만나는 지점으로 Y축으로 가면 60ml죠. 1기압일 때 첫 번째 시스템은 60ml. 자, 두 번째 시스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X값이죠. X값은 부피인데 부피가 이 선과 맞닿았을 때 2기압입니다. 두 번째는 2기압이고요. 두 번째의 부피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X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보일의 법칙의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기압 곱하기 60ml는 2기압 곱하기 X입니다.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X 미지수의 값이니까요. 2기압 분의 1기압 곱하기 60ml는 X죠. 기압 같은 단위니까 약분이 되고요. 30 약분되니까 남은 단위 뭐다? 밀리리터. 그래서 X는 30ml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보일의 법칙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칙,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이라는 것은 보일의 법칙과는 달리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인데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온도가 높을 때 똑같이 부피도 커지고 온도가 낮아질 때 똑같이 부피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비례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왜 이런 비례관계가 되는지는 지난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공식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그보다 다른 공식을 쓰고 있는데 이걸 바로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온도 분의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온도 분의 두 번째 부피와 같다. 바로 이게 샤를의 법칙 공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섭씨 온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대 온도를 쓰는데요. 절대 온도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켈빈, 2켈빈 이렇게 시작하는 켈빈이란 단위를 쓰고요. 섭씨는 우리 몇 도씨라는 거 쓰죠. 1도씨, 2도씨, 100도씨 이렇게 쓰잖아요. 이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차이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문제에서 봤을 때 0도씨는 얼음이 어는 온도죠. 이건 절대 온도로 했을 때 273켈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켈빈을 쓰는 절대 온도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공식을 가지고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서 그리고 또 문제에서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고요. 6번에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546ml인 기체가 있다고 하네요. 샤를의 법칙이니까 압력 1기압은 일정, 항상 같을 거고요. 첫 번째 시스템에서 온도는 0도씨입니다.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를 쓰지만 섭씨 온도이기 때문에 서문자 T를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부피, 첫 번째의 부피는 546ml입니다. 자, 두 번째 시스템을 볼까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라고 나왔으니까 압력은 변함없이 일정하고요. 이때 온도를 20도씨로 높였대요. 두 번째 시스템에서는 20도씨로 높였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시스템에서의 부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미지수 x 구해줄 건데요. 여기서는 샤를의 법칙의 다음 공식에서는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섭씨 온도에다 다 더하기 273 더하기 273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긴 273 켈빈이고 여기는 293 켈빈이 되겠죠.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273 켈빈 분의 546 ml는 우리 지금 부피 알 수 없고요. 293 켈빈 분의 알 수 없는 부피 미지수 x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를 넘겨주면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x는 273 켈빈 분의 546 ml 곱하기 293 켈빈이 되겠죠. 자, 켈빈 같은 단위니까 지워졌고요. 예, 2로 약분되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586 되겠고요. 밀리리터 단위 하나만 남아서 밀리리터. 그래서 6번의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00ml이네요. 기압은 샤를의 법칙에서 일정하니까 1기압 일정하다 써주고요. 첫 번째 시스템에서는 온도가 0도씨 그리고 부피가 100ml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온도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에서의 압력은 200ml였습니다. 우리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샤를의 법칙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도 똑같이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낮아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시스템과 두 번째 시스템의 부피를 비교했을 때 부피가 늘어났다는 건 즉 온도도 함께 늘어났다는 뜻과 같겠죠. 그러면 온도는 아마 0도씨보다 클 것입니다. 이거 절대 온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273 켈빈이고요. 얘는 알 수 없습니다. x로 놓고 마지막에 273을 빼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273 켈빈 분의 100ml는 x 분의 200ml입니다. x의 값을 구할 거니까요. x는 자, 자리를 바꿔줘서 x가 이리로 넘어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오면 100ml 분의 273 켈빈 곱하기 200ml입니다. 밀리리터 단위 지워주고요. 여기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546 켈빈입니다. 지금 단위가 켈빈이니까 다시 섭씨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73 해주면 얼마일까요? 273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73도씨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정한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역시래 샤르의 법칙에 의해서요. 자, 첫 번째 시스템부터 볼게요. 첫 번째 시스템은 온도가
0도씨일 때 마이너스 273도씨가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영도 0을 뜻하는 거고요. 이때 절대 영도 0은 켈빈이라는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섭씨 온도 0도씨 그리고 x도씨일 때 부피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첫 번째 시스템은요. 0도씨일 때 부피 얼마인가요? 30리터고요. 두 번째는 온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미지수 x로 둘 거고요. 그리고 부피는 50리터입니다. 자, 그럼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구해 볼 건데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절대 온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273 켈빈 분의 30리터는 알 수 없으니까요. 온도 x라고 쓰고요. x분의 50리터입니다. 자, x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30리터 분의 273 켈빈 곱하기 50리터입니다. 같은 리터 단위 지워주고요. 0, 0이고요. 여기 91 켈빈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해주면은 455 켈빈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73 해서 섭씨 온도로 구해주면은 182도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연수 문제 10번까지 답을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새로운 단원인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중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입니다. 세 가지 상태. 상태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물이 있는데 물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흐르고 있는 액체죠. 물이 차갑게 얼게 되면 얼음이 되고요. 이때 얼음은 단단한 고체라고 합니다. 물을 이번엔 높은 온도에서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로 날아가게 되겠죠. 바로 이 상태를 우리가 기체, 조금 전에 말했던 기체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고체, 액체 혹은 기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우리 이 단원에서 알아볼 것은요. 바로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입니다. 각각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고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책상 혹은 컴퓨터 혹은 노트 이런 거 모양이 어떤가요? 모양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책상은 책상 상태로 일정하고 의자는 의자 상태로 일정하죠. 고체는 모양이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부피는 어떤지 볼까요? 부피는 물론 우리가 쪼개면 부피를 줄일 수 있겠지만 자고 일어나서 책상을 봤을 때 부피, 갑자기 책상이 작아지거나 혹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책상이 집처럼 커져 있거나 이렇게 변하나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부피도 고체는 일정합니다. 우리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흐르는 성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물건이나 혹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손가락 사이도 이게 흘러내릴까 안 흘러내릴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책상을 손에 들고 들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책상이 흘러내리나요? 흘러내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성질이 없습니다. 고체는 손가락 사이로 흐르지 않죠. 그래서 흐르는 성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고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음 같은 거,
설탕,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액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액체. 액체는 모양이 일정할까요? 우리 물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각을 해볼 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액체의 모양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물을 우리 물통에다 넣었을 때는 물통 모양이 되겠고, 그리고 뭐 별 모양이라든지 동그란 그릇에 담아냈을 땐 물이 그릇 모양대로 동그랗게 변하겠죠. 자, 그래서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자, 부피 어떤지 볼까요? 액체는 예를 들어서 500ml의 작은 생수병에 들어있는 모든 물을 큰 접시에다가 부었다면 부피 변했나요? 부피가 늘어날까요? 아니죠. 혹은 이 500ml의 물을 이번에는 접시에 가득 넓은 접시에 붓는다고 해서 이 물의 부피가 변하나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부피도 역시 일정합니다. 자, 액체의 흐르는 성질 볼게요. 흐르는 성질, 액체는 우리 물을 손으로 쭉 들으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흐르는 성질이 있다. 예를 들면 물 같은 거 액체죠. 그리고 우리 손가락 지우는 데 사용되는 아세톤, 식용유 같은 것, 우유 이런 걸 모두 다 액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 모양 어떤가요? 수소기체의 모양 여러분 본 적 있나요? 혹은 산소기체의 모양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기체도 역시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어떨까요? 일정할까요? 달라질까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보일의 법칙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에 따라서 달라졌고,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즉, 부피는 이처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변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흐르는 성질. 공기에다 대고 손을 휘저으면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 느낌. 그래서 흐르는 성질이 있겠죠? 기체의 예를 보게 되면은 공기, 그리고 수증기, 물이 기체가 됐을 때 수증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산소 등등이 있겠죠? 자, 다음은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했는데 고체, 액체, 기체일 때의 입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선 물질은 상태에 따라서요. 입자 배열이 달라진다고 해요. 입자 배열과 운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고체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때, 자, 이렇게 연구실 책상에 있으면은 각각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교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고 연구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대로 앉아서 연구할 준비를 하고 유일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보다 제자리에 앉아서 다리 떠는 것만 유일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마치 이건 고치의 성질과도 같아요. 자, 그래서 고치일 땐 입자의 배열을 보면은 첫 번째, 입자의 운동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합니다. 제자리 진동 운동을 합니다. 즉, 하나의 연구실 안에 모두 연구원들이 착석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다? 다리를 떠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고체의 상태이고요. 입자의 배열을 보면 연구원들 각자 자기 책상에 바르게 앉아 있는 이 모습 규칙적으로 보이죠? 자, 매우 규칙적이고 나와 다른 연구원, 또 나와 다른 연구원 모두 다 이렇게 촘촘하게 앉아 있죠?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자 사이의 거리 볼게요. 연구실 한 방에 우리 이렇게 각각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서로의 사이가 매우 가깝겠죠? 매우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자 사이 인력을 볼게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이렇게 매우 강합니다. 자, 다음은 액체 상태일 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액체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교수님이 나가셨어요. 교수님이 나가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연구원들 교수님 나갔다. 자리에서 기지개도 좀 피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들 뭐 하는지 구경도 좀 다닐 거고요. 이 안에서만 움직이겠지만 이야기도 나누고 기지개도 피고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겠죠. 바로 이 상태가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자 운동이 우리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겠죠.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하게 되겠죠. 운동함. 자, 두 번째로 입자 배열을 보면 아까 교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 규칙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있었지만 지금은 좀 움직이기도 하고 옆 연구원과 떠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체보다는 조금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겠죠. 고체보다 조금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입자 사이 어떨까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조금 전에 규칙했던 것보단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깝기는 하지만 고체보다는 조금 멀 거예요. 그래서 고체보다는 비교적 조금 먼 가깝다. 자, 마지막으로 입자 사이 인력을 볼까요? 입자의 사이가 고체보다 약간 멀어졌기 때문에 인력도
조금 더 멀어져서 고체보다는 약해집니다. 바로 이게 액체의 특징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는 모두가 퇴근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연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거나 혹은 놀러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바로 이 상태가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일 때 입자의 운동은 연구실을 빠져나가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로 입자 배열을 볼까요? 고체일 때는 매우 규칙적으로 앉아 있었고 액체일 때는 일어나고 기지개를 피면서 조금 불규칙해졌지만 기체일 때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겠죠? 입자 사이 거리 볼까요? 퇴근 후에 다른 동료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 집에 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멀다. 마지막으로 입자 사이 인력을 볼까요? 입자 사이의 인력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매우 멀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이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의 물질의 상태였던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고체의 성질과 액체의 성질과 기체의 성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53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비디오를 멈췄다가 문제 풀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대요.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액체와 기체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부피가 일정한 거 어떤 게 있었죠? 네, 바로 액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의 운동을 가지고 있는 상태 뭐다? 바로 기체였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의 특징을 정리한 거라고 하네요. 자, 고체부터 보게요. 고체 입자 배열은 우리 어떻게 앉아 있어요? 매우 규칙적으로 앉아 있는 모양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매우 규칙적이고 액체는 고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체보단 불규칙하다고 했고요. 기체는 내가 정말 퇴근 후 혹은 학원이 끝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규칙하죠. 입자 사이의 거리를 보면 고체는 매우 가깝다고 했어요.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인력도 그만큼 크다라고 했습니다. 액체는 가깝긴 해요. 가깝긴 하지만 고체보다는 조금 멀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체는 매우 멀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가 너무나 멀어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을 만큼 멀다고 했죠. 우리 56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다음 현상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종류를 쓰래요. 첫 번째, 이른 새벽 거미줄에 이슬이 맺힌다고 했는데 밤 사이
차가워져서 수증기로 있던 이 물들이 낮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거미줄이 이슬이 물방울로 맺히는 이 현상 어떤 게 있죠? 네, 바로 액화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겨울철 자동차 표면에 성에가 낍니다. 수증기로 차가웠던 이 물들이 자동차 표면 따뜻해지면서 바로 얼음이 돼서 성에가 끼는 현상, 바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죠. 세 번째,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데 물은 액체인데 뜨겁게 끓이면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이 현상, 증발이 되는 이 현상, 혹은 끓음이 되는 이 현상, 바로 기화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갓 구운 빵 위에 뜨겁기 때문에 고체였던 버터가 점점점 녹아 흘러서 액체가 되는 현상, 바로 융해입니다. 5번, 영하의 날씨에 얼어있던 빨래가 마른다고 했는데요. 얼어있던 빨래니까 고체 상태 얼음이었던 이 물이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마르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인 금속을 틀에 부어 다양한 금속 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녹인 금속은 액체 상태였다가 주조판에다가 부어 단단한 고체의 금속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 바로 응고입니다. 자, 다음은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어떠한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를 겪으면서 물질의 성질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성질 변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콜릿이 있는데 이 초콜릿을 잘게 쪼갠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초콜릿을 넣고 가열을 시켜서요, 초콜릿을 녹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녹은 초콜릿을 다시 초콜릿 틀에다가 예쁜 모양으로 짜서 넣어서 액체가 되었던 초콜릿을 다시 응고시켜 고체가 되게 했을 때, 처음 고체였던 이 초콜릿은 나중에 초콜릿 틀에 응고가 된 초콜릿과 성질을 비교했을 때 맛이 달라지거나, 혹은 초콜릿인데도 신맛이 나거나 이런 성질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초콜릿은 그냥 액체에서 다시 응고되어 고체가 됐지만 처음에 초콜릿의 맛은 그대로 나중 초콜릿 맛과 똑같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얼음이 됐을 때 물의 성질과 액체가 되었을 때, 물이 되었을 때 얼음의 성질, 그리고 물이 수증기가 되었을 때 기화를 거쳐 수증기가 되었을 때 이 물은 얼음일 때와 액체일 때와 기체일 때 모두 하나의 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물질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상태에 따른 질량이 변했을지 알아볼까요? 물질의 질량 변화입니다.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실험을 보게 되면 아체톤은 증발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아체톤을 넣고 여기다가 비닐봉지로 연결을 해주면은 액체였던 아체톤이 기화가 되어 기체가 돼서 여기에 아체톤 기체 입자로 맺히게 됩니다. 아체톤의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무게를 재어본다면 질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물질의 입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 그리고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량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세톤의 입자는 그 종류와 아체톤이 예를 들어서 기체가 된다고 해서 물로 변하거나 다른 질소로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종류도 변하지 않고 아체톤의 입자, 물이었던 입자들이 입자 운동을 통해서 하나씩 기체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개수도 변함이 없고요. 또한 액체였던 입자와 기체였던 입자는 입자 사이의 간격은 변했지만 실제로 그 크기가 작았던 입자가 커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크기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물질이 상태 변화를 겪을 때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알아봤는데, 이번엔 세 번째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알아볼게요. 물질의 부피 변화입니다. 조금 전에 알아봤듯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는데, 규칙적이었던 입자의 배열이 액체가 되면서 약간 더 불규칙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훨씬 더 불규칙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짐. 반대로 기체여서 매우 불규칙적인 어떤 기체의 입자들은 액화가 되면서 덜 불규칙적이 되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되면서 물질의 입자들은 더욱 규칙적으로 됩니다. 이 입자의 운동에 따라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고, 입자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는 것은 즉 부피가 변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융해일 때,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일 때,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일 때 어떻게 부피가 달라지는지 보면, 부피는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조금 더 커지고 액체일 때보다 기체일 때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한다는 뜻은 즉 입자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혹은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를 알아볼까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것을 액화라고 하고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을 응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을 역시 승화라고 하죠. 이때는 부피가 감소합니다.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태가 변화될 때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는 입자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혹은 가까워지기 때문에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변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변하는 거, 입자가 고체일 때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다가 액체일 때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기체일 때는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했죠. 바로 입자의 운동이 있겠죠. 입자가 서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도 변하겠죠. 입자 사이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뀐다는 것은 즉 규칙적이었던 고체는 액체가 됨에 따라서 불규칙되고요. 액체는 기체가 되면서 더욱 자유롭게 불규칙적인 상태가 되겠죠. 입자의 배열도 달라집니다.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물질의 부피도 바뀌겠죠. 이번에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물질의 성질, 입자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요. 똑같이 입자의 개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요.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58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 크기 등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과 뭐가 변하지 않는다야? 바로 질량이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2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 기체가 액체로 되는 액화, 액체가 고체로 되는 응고,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이다. 이번에는 59페이지에 있는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의 이름은 물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배웠지만 물의 예를 들어 상태가 변화했을 때 성질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이 비커에 들어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많이 나올 텐데 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하는 일은 물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을 대면은 붉은색이 됩니다. 종이의 색이 변함으로써 물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처음에 이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여기 막대에 물을 찍어서 묻혔더니 빨갛게 염화 코발트 종이가 변했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액체였던 물이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비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끓였다고 해요. 여기 가열판에다가 끓이고 요 위에다는 시계 접시에다가 얼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커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액체였던 물이 끓어지면서 수증기가 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수증기가 이 차가운 시계 접시에 도달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여기에 물방울로 맺히는 액화 현상이 생길 겁니다. 비커 안에서는 끓여주기 때문에 물이 기체가 되는 기화 현상, 그리고 기체의 수증기가 다시 차가운 얼음과 만나 물이 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있던 이 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서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묻혀봤더니 이번에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염화 코발트 종이가 바뀌었다고 해요. 즉, 물은 액체였다가 기체였다가 다시 액체가 됐지만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실험이겠죠. 자, 우리 이것을 가지고 문제 59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기억부터 볼까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기억, 비커 안에 물이 기화된다. 맞죠? 이 안에선 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볼까요?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 아래쪽에서는 수증기가 액화한다 라고 했는데 뜨거웠던 수증기가 찬 얼음과 만나 상태 변화를 겪으면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가 일어났으니까 역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볼까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은 맞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이 실험은 우리가 질량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었을까요? 우리 물의 질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 실험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변할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이 물의 상태 변화에서는 질량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립니다. 리을 한번 볼게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액체일 때의 물의 성질을 역시 염화 코발트에 통해서 물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기체가 됐다가 다시 액화가 됐을 때 염화 코발트에 묻혀봤더니 역시 붉게 변하면서 물의 성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를 알 수 있어서 기억, 니은, 리을이만 있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지금 얼음이물이 담긴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이 모습 어떤 건가요? 기체였던 수증기가 얼음에 있던 이 물에 의해서 녹으면서
액체가 되는 액화 현상이죠. 액화 현상이기 때문에 표면에 기체였던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액체로 되는 현상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 처마 밑에 고드름이 생기는 것은 처마 밑에 물이 떨어지다가 날이 추워서 얼음이 되는 현상, 바로 응고, 고체가 되는 응고입니다. 2번은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사라지는 건데 액체였던 알코올이 손에 발라 기체가 되는 현상, 바로 기화입니다. 3번은 이른 아침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 차가웠던 온도 동안에 수증기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액체 형태가 되는 바로 액화 현상이죠. 4번 보겠습니다. 나프탈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고체였던 나프탈렌이 기체로 서서히 바뀌는 이 증상, 이 상태 변화를 바로 승화라고 하죠. 마지막 5번, 가열한 프라이팬에서 고체였던 버터가 액체로 넣는 이 형상은 바로 융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액화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한번 볼게요. 양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양초의 상태 변화. 양초가 상태 변화를 겪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비커에 고체인 양초를 잘라서 넣어 두었다고 해요. 이렇게 넣어 두었고요. 질량을 함께 쟀다고 합니다. 질량은 340g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여기 있던 이 비커를 가열을 했다고 합니다. 가열을 했을 때, 자 볼까요? 가열을 해서 녹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가열 시켜서 가열한 비커를 다시 한번 놨을 때 이 안에 있던 양초들이 모두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단단하게 있던 고체 상태의 양초가 액체로 됐으니까 이거 바로 융해가 됐겠죠? 융해를 시킨 후에 질량을 다시 한번 쟀다고 했더니 질량은 처음과 똑같이 340g이었던 고체의 양초가 다시 액체일 때 340g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액체였을 때의 부피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커에다가 금을 그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액체였던 양초를 다시 한번 고체로 만들었는데요. 응고를 시켜 주었습니다. 응고가 돼서 단단하게 굳은 양초를 다시 한번 저울에 올린 채로 부피를 재봤더니 처음 액체였던 부피가 이만큼이었다면 고체로 된 굳어진 양초의 부피는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양초의 질량은 처음 고체였을 때 그리고 액체가 됐을 때 다시 응고가 되어서 고체가 됐을 때 변하지 않았죠? 대신 부피는 액체였을 때는 조금 더 부피가 컸다가 응고가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부피가 변했는데 줄어듦 혹은 감소되었죠? 자, 그렇다면 다음 나와 있는 1번과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고체 양초일 때의 입자와 액체 양초일 때의 입자를 보는 건데, 고체 양초일 때는 매우 규칙적으로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알갱이들이 있었다면, 규칙적인 배열이 있었다면, 액체 상태일 때는 고체보다 조금 더 불규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1번 고체 양초가 융해할 때, 즉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부피는 약간 늘어난다고 했는데, 액체 양초보다 응고했을 때, 고체가 됐을 때 부피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볼까요?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입자의 배열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매우 규칙적이었던 고체 양초는 액체가 되면서 약간 조금 더 불규칙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자 배열이 달라지고요. 4번을 보면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입체 상태가 응고되는 것은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입자 사이가 규칙적으로 되고요. 더 가까워져서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었습니다. 5번을 보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양초를 이루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종류 뭐였어요? 성질이었죠. 네, 그래서 5번도 맞는 일. 정답은 2번이죠.